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멋지고 흥미있는 채널에서 제 사연이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인사말을 적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게 되었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30대 중반의 지극히 평범한 여자이고 이혼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제 가슴에 큰 흠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는데 저에게도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어요. 그럼 제 가슴에 흠으로 남아있는 전 남편 이야기를 몇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결을 나와 20살의 대학이 아닌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갔습니다. 취업난이 심하기도 하고 생산직 연봉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았기 때문에 합격 소식에 제 미래를 그곳에 모든 걸 걸게 되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며 일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매달 15일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 피곤함이 저절로 달아났네요. 공장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를 해서 딱히 외로운 것도 없었죠. 그런데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소원해진 그와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고 일도 10년 동안 하다 보니 번아웃이 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퇴직금으로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차렸습니다. 팔찌와 목걸이, 시계 등 패션에 덧붙일 수 있는 예쁜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고 일의 만족도도 높아 이변이 없는 한 액세서리 가게에 뼈를 묻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만족하는 일도 찾았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간절까지는 아니지만 멋진 남자가 알아서 찾아오길 소망했더니 괜찮은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가게 2층에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주 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제 가게를 가끔 들르며 친분이 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외모도 멋지고 인상도 선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많은 데다 열정까지 있었으니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연애한 지 2년 2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야 당연히 웃으면 좋다고 받아들였네요.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가 유일했는데 연애하며 뵐 때마다 따뜻하게 절 대해주셔서 결혼 이후에도 시짜지를 당하거나 불편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일을 워낙 예뻐하셔서 양가 식구에게 갈등 따위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문제가 되는 건 제 남편이었어요. 그이가 검소한 건 연애하며 잘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짠돌이었답니다. 휴일에는 무조건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어야 했고 회사에 가서도 점심은 남이 사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굶고 다녔습니다. 또 차비가 아깝다며 버스로 열정거장 타는 회사를 매일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 남편의 짠돌이 행동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작은 볼일을 보면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소변을 볼 거니 나중에 한꺼번에 내린다며 볼일을 보고 나오면 그냥 변기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저에게도 작은 볼일이면 물을 절대 내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의 짠돌이인지 예상이 되죠? 여하튼 집안에서 사용해야 할 모든 것들을 극도로 아끼는 역대급 짠돌이였답니다. 그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는 아주 각별하게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10원 한 장 쓰지 않는 짠돌이였지만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달 큰 금액의 용돈을 드리는 건 기본에 병원비와 약값, 취미생활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남편이 부담했답니다. 여러분이 들으셔도 완전 효자처럼 보이시죠?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고 좋은 남편을 만난 거라 생각했는데 친정부모님한테 하는 걸 보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매주 반찬뿐만 아니라 가사일을 자주 해주시고 우렁각시처럼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지 저희 엄마한테는 고맙다고 1,000원짜리 한 장 드리지 않았답니다. 또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짠돌이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아프신데 왜 내가 돈을 보태? 당신도 돈을 버니까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 여보, 나 요즘 가게가 생각만큼 잘 안 돼. 코로나 시국이라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내가 100만원 할 테니까 당신이 50만원만 보태줘. 우리가 이렇게 들여봐야 이번비의 절반도 안 된다고. 조금만 도와드리자. 나도 돈이 없어. 요즘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거의 기본급만 받고 일하고 있단 말이야.
의사들한테 우리 회사 약을 써달라고 무릎까지 꿇어도 안 되는 시기이고, 여하튼 나는 먹어 죽을래야 한 번도 없어. 지난번엔 나도 시어머니 한약 사실 때 50만원 보태드렸잖아. 그리고 내가 자주 시댁에 가서 어머님 대신 살림도 해드리고 선물도 사드린 거 몰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10원 한 장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아, 몰라. 무조건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실비보험이 있는데 내 돈까지 장모님한테 드릴 필요가 있나? 그이는 이렇게 끝까지 친정에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댁에는 지극정성으로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주 무관심해서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 관리를 제가 하겠다고 그 일을 설득해봤는데 죽어도 자기 통장을 넘기지 못하겠다 그러더군요. 아무리 부부여도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너 나는 나 하며 셀프 효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저도 이에는 이로 시어머니에게 선을 긋고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안쓰럽게 보이는 날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혼자 주말에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쇼핑도 같이 하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잘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고요. 그랬던 남편이 1년 뒤에는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제약회사에서 거래하는 영양제와 각종 약들을 공짜로 가져왔답니다. 그이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비타민과 오메가3 그리고 칼슘 약이니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 이로운 영양제를 아주 많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공짜로 받아오긴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친정이 코딱지만한 것도 하나 해드리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게 변한 거라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매번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제 친정에 가서 약 드렸다며? 당신 덕에 우리 부모님 영양제는 신경 쓰지 않아서 너무 좋다. 아빠 엄마가 병원에 가실 일이 줄어든 것 같다며 만족하시고 있더라고. 아, 당연히 고마워야지. 이 잘난 사이가 비싼 약들을 매달 챙겨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아휴, 내가 생각해도 난 괜찮은 사이 같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괜찮은 사이지. 그이는 친정 부모님한테 2년 동안 한 번도 용돈을 드리지 않고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고맙고 잘한 일이니 그렇다고 칭찬을 연신 해주었답니다. 한편 남편의 제약회사는 시간이 지나며 더 크게 발전해서 이전보다 많은 약들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영양제를 자주 친정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조금 꺼림칙한 게 있었는데 알약들을 약통도 없이 그냥 비닐봉투로 가져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나이 든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다는 약입니다. 나중에 출시되면 한 통에 20만원씩 받고 팔 거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과장인 건 아시죠? 짬밥이 있어서 이렇게 약을 뒤로 좀 빼왔습니다. 석 달째 가져왔으니까 하루에 2번씩 잘 챙겨 드세요. 김서방, 그런데 약통 왜 없는 거야? 또 알약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네? 원래 영어로 뭐라 쓰여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아이 장모님, 그거야 아직 출시 전이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 마세요. 이 약은 몸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드시는 비타민들하고 같이 챙겨 드시면 몸이 10년은 젊어진 걸 느끼실 겁니다. 약을 만든 재료가 거의 최고급이어서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저나 부모님은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편은 이미 식품의 약품에 통과가 된 거라며 걱정 말라고 입에 모터를 달며 말했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엄마는 고맙다고 말하며 매일 사이가 가져다준 약들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틀에 한 번씩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자기가 드린 약을 드시고 몸이 어떠신지 안부를 물었답니다. 혹시 불편한 데는 없느냐, 좋아졌다면 어디가 좋은 것 같으냐, 다른 영양제도 곧 가져다 드리겠다 하며 부모님의 몸을 각별하게 신경 쓰더라고요. 비록 공짜 약이긴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예뻐서 감사하게 생각했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가져온 약을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이 준 약들이 식탁 위에 쌓여있는 걸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그이가 챙겨드린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뜯지도 않았어요? 내가 좀 귀찮아서 안 챙겨 먹었다. 그리고 목구멍으로 알약을 넘기는 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 에이,
그래도 아들이 챙겨준 영양제인데 드셔야죠. 제가 뜯을 테니까 하나를 드세요. 아니야, 아직 뜯지 마라. 그건 내 친구 가져다 주기로 했어. 몸에 허약한 애가 있어서 선물로 줄 거라고. 나는 나중에 먹어도 충분하니 신경 쓰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남편이 들인 비싼 약을 쌓아두고 남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렸더니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은 왜 당신이 가져다 드린 약을 안 드셔? 비싸고 좋은 건데 말이야. 오늘도 다른 친구한테 준다고 하시더라. 당신이 그걸 봤으면 서운했을 거야. 아, 난 또 뭐라고. 됐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냥 모른 척해. 아무리 그래도 건강을 챙기시면 좋잖아. 당신이 준 약들이 보통 약이 아니라며? 나중에 출시하면 엄청 비쌀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다음에 엄마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 잘 챙겨 드시라고 말이야. 그 애는 저희 부모님한테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해서 몸이 어떻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관심을 많이 두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다 이야기해줬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남편 덕을 보며 더 건강한 몸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분 다 심한 배탈이 나고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따라가지 않았는데 남편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친정 부모님께 달려갔답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진료실에 들어가 부모님 상태를 귀로 들어주었네요. 물론 심각한 게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남편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한테 더 좋은 걸 해드려야겠어. 우리 회사에서 수입한 전문의 약이 있는데 그걸 드려야 할까봐. 뭐? 전문의 약? 그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잖아.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당신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약이 안전하지도 않을 거고. 아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수입한 약들은 우리나라에서나 전문의 약이야. 외국에서는 아무나 살 수 있단 말이라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처방전을 떼어줘야 돈을 버니까 머리를 굴려서 전문의 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라니까. 아무튼 내가 회사에 있는 최고급 약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식품의약품에 통과된 거지? 나중에 약국에 들어가는 약이 확실한 거면 당신 말에 동의할게.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전문의약품으로 통과되고 판매 직전 단계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만 믿어봐. 그이는 신신당부하며 회사에서 비싼 약을 친정에 가져갔습니다. 겉보기에도 고급져 보였고 며칠 드셔본 부모님이 힘이 넘친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김서방, 자네가 준 약이 효과가 엄청나. 나랑 내 남편은 요즘 힘이 넘쳐서 여기저기 운동하러 다닌다고. 내가 무릎이 약해서 등산은 질색이었는데 이 약을 먹고 산을 오르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상을 찍었다고. 아, 장모님이 그렇게 효과를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겨우 사흘 되셨는데 효과가 빠르군요. 역시 비싼 수입약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김서방, 이 약은 사돈도 드시고 있나? 나처럼 많이 건강해지신 거야? 아, 저희 엄마는 약을 잘 안 드세요. 제가 챙겨드리면 주변 지인들을 나눠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약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꼭 드시라고 권해드려야겠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준 수입약은 부모님의 뼈를 튼튼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몸을 강하게 해줘서 젊음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본 지 사흘이 더 지나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셔서 그런지 저녁에 샤워를 하고 침실로 오셨는데 코피를 쏟으시며 의식을 잃으셨답니다. 전화를 받은 저와 남편은 곧장 병원 응급실로 갔고 엄마의 상태가 빨리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급하게 링거와 주사를 놔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뭘 드신 거죠? 심장 뛰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혈압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위험할 뻔했다고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 쓰러진 게 아니란 거예요? 엄마가 드신 건 집에서 식사하는 거 말고는 영양제가 전부인데? 영양제요? 그럼 어떤 걸 드셨는지 약을 좀 주시죠. 저희가 바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아빠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여러가지 약을 투명한 통에 담아두고 먹잖아요. 아빠는 남편이 가져다 준 여러 약이 들어있는 투명한 약통을 의사 선생님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몸에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약들 모양이 조금 생소하네요. 어쨌든 성분을 검사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분 옆에서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떠나자 아빠한테 외식을 하셨느냐고 물었답니다.
엄마가 회나 해산물 같은 날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 그 문제가 아니냐고 말이죠. 아빠는 평생을 엄마와 그런 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며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질병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큰 걱정이 들었답니다. 몇 시간 동안 링거를 맞은 엄마는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어눌하고 느린 데다 눈의 초점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엄마 정신이 들어? 그런데 말투가 왜 그래? 눈은 또 왜 이러지?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내 딸이잖아. 옆에는 사우가 있고 그 옆에는 내 남편이고. 다시 들어도 엄마의 바람이 부정확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의사 선생님을 불렀더니 곧 약성분을 분석한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인상을 팍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들 전부 어디서 사신 겁니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검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제 남편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회사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 의약품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알 중에 통과된 약은 하나도 없어요. 이 중 4알은 큰 이상이 없지만 나머지 2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데다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도 들어있다고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란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사람 잡으려고 이따 약을 먹었느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자 저와 아빠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입을 열더군요. 이게 그런 약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좋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전 정말 몰랐어요. 여보, 장인어른, 진짜 죄송해요. 사장님이 곧 분명 출시될 약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김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응? 조금만 늦었으면 내 마누라를 잡을 뻔했네. 그런데 그게 자네 탓이겠나?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온 자네 마음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않나. 다행히 하루 이틀 쉬면 자네 장모가 낫는다고 하니까 걱정 말게. 그리고 자네가 주는 약은 이제 그만 먹겠네. 아빠가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말을 하자 남편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장인 장모님을 더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몰랐어. 저는 큰일 날 뻔했다는 말에 놀라긴 했지만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 화를 내거나 탓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일을 달래주려고 어깨와 등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하면 되니까 그만 울어. 여보, 대신 앞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약은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주면 안 돼. 알았지? 알겠어. 이런 짓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잘못을 뉘우쳤고 혀가 말리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던 엄마는 링거 한 대를 더 맞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정신을 차린 엄마 역시 제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쉽게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엄마의 손발을 주물러드리며 몇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도 누구 하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아빠는 당신 혼자 있어도 되니 저희 부부는 그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 걱정 말고 빨리 가서 잠을 자라고 하셨죠.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저와 남편은 조금 더 있다가 떠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아빠와 저에게 줄 음료라도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너도 따라가 봐라. 가서 먹을 것도 좀 사와. 김서방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반쪽이랬다. 라고 저를 등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그이보다 10걸음 정도 뒤에서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어딘가 전화를 걸더군요. 아무래도 통화가 끝나면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이윽고 남편의 목소리가 밝은 톤으로 통화가 시작되었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바람에 모든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 나 지금 병원이야. 장모가 쓰러져서 긴급하게 달렸다고. 내가 얼마 전에 대박약이 나왔다고 준 거 있잖아. 그거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 장모가 그거 먹고 부작용이 없더라고. 뭐야? 그게 그렇게 위험한 약이었어? 안 그래도 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만 다행이다. 저는 이게 무슨 대화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보고 판단하기로 했답니다. 아직 그 약 안 먹었지? 어떤 약이든 내가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장인 장모한테 일주일에서 한 달씩 테스트한 뒤 결과 알려주면 먹어야 해. 알았지?
그야 당연하지. 네가 결과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손도 대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너 지금 걸린 거 아니야? 상황이 곤란해진 거 아니냐고. 말도 마. 의사가 이딴 약을 먹이면 어쩌냐고 눈가에 쌍심지를 켜고 혼을 내더라고. 그래서 눈물 연기하면서 죄송하다고 사죄했지. 다행히 처가 식구들은 내가 지들을 마루타로 테스트하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눈물을 흠뻑 흘렸거든. 하마터면 의사가 경찰에 신고할 뻔했다니까. 물론 아무것도 몰랐다고 배짜라고 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경찰서에 끌려가면 찝찝하잖아. 지금 다 무사히 위기를 넘겨서 한숨 돌리고 전화하는 거야. 아유, 우리 귀한 아들이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진짜 걸리지 않은 건 다행이네. 그런데 앞으로 어쩌나? 매번 사돈 내외를 마루타로 테스트하면서 약을 잘 가려 먹었는데 앞으로는 마루타로 누굴 쓸 거야? 이 좋은 약들을 먹지 못하고 다 버릴 순 없잖니. 엄마도 참.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계속해서 장인 장모를 마루타로 쓸 거야. 엄마 연령대랑 비슷한 사람을 마루타로 써야 돼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내가 한번 실수했으니까 두 번은 안 할 거야. 약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계속 다른 약을 먹여봐야지. 부작용이 일어나면 또 아무것도 몰랐다고 연기하면 되고 말이야. 엄마는 그냥 나만 믿고 계속 건강 잘 챙기셔. 역시 우리 아들은 이 엄마밖에 모르는 참된 효자야. 고맙다 아들아. 그럼 이번에 준 약은 버리도록 할게. 다른 약들은 이상 없는 거지? 이번에 들어온 건 다 버리고 이전 약들은 장모한테 좋은 효과만 나왔으니까 계속 드셔도 돼. 다음 달에 또 수입한 약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내가 알아서 장모한테 테스트할 거니까 몇 주만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 나오는 약은 진짜 대박이랬어. 막힌 혈관을 한 방에 뚫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그랬어. 어머, 그게 정말이야? 정말 기대된다. 그럼 네 처부모한테 마루타 잘 시켜서 알려줘라. 똑똑한 우리 아들 최고. 사랑한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뒤에서 모두 들은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약을 테스트하고 시어머니한테 복용하게 한 사실을 들으니 진짜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순간 쇼크까지 와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답니다. 바닥을 네 발로 기어서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하며 겨우 정신을 차렸네요. 30분 뒤에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더니 남편과 아빠가 엄마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할 때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처음처럼 순하고 슬픈 표정으로 짓고 있더군요. 이런 인간이랑 2년 넘게 살았다는 게 진짜 무서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모든 진실을 말하고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더한 복수를 하기 위해 말을 아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와 남편은 엄마와 아빠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말씀대로 출근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나가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편 놈을 어떻게 응징해줘야 할지 궁리도 하려고 말이죠. 저는 남편을 피해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혼자 생각할 게 있다고 했더니 남편은 너무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며 슬픈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 면상을 당장 패주고 싶었지만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일상을 잘 보내게 되셨고 식구들이 모두 응급실 사건을 웃으면서 말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대로 새로운 약을 가지고 왔더군요. 종합영양제라는 약통에 담아서 말이죠. 저는 그 약이 허가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주는 약은 앞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마. 절대 먹어선 안 돼. 의사 선생님이 그때 2가지 약만 빼면 괜찮다고 했잖아. 지난주에 먹었던 건 김서방이 잘 몰랐던 약이지만 이건 허가받았다고 했어. 이거 봐라. 약통에 브랜드랑 이름이 붙어있는 거. 글쎄 먹지 말래도. 안 되겠어. 엄마 사이 먼저 보내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너 김서방한테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엄마가 이렇게 멀쩡한데 그만 이해해줘라. 부부끼리 서로 못 믿으면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 그만하고 김서방은 내가 보낼게. 아빠랑 엄마는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저는 모든 걸 비밀로 하고 남편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자꾸 남편이 가져다 둔 새로운 약을 드시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답니다. 이윽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는 낮잠을 자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친정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약을 모조리 빼앗아서 봉투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통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영양제를 주며 이틀에 한 번씩 연락했던 게 모두 약이 괜찮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빠는 뒷목을 잡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서방이 요리를 마루타로 썼다는 거야? 정식 허가되지 않은 약을 우리한테 먼저 먹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네 시애미한테 복용하겠다고? 이런 몹쓸 놈을 봤나? 그럼 병원에서 울면서 사과하던 건 다 쇼였던 거냐? 응,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이었어. 내가 진실을 알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 엄마 아빠 임상실험 알바 들어봤어? 돈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약이나 주사를 맞고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씩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부작용 같은 게 있으면 약 성분을 바꿔가며 새로 만든다는 거야. 그 인간이 엄마 아빠한테 한 짓이 그런 거였다고. 아무리 영양제여도 허가되지 않은 약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했어. 제가 조사한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여드렸더니 부모님은 크게 경악하셨습니다. 어떤 임상실험 알바생은 약물 부작용으로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뉴스를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부모님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무지한 제가 남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부모님께 약을 드셔도 좋다 했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부모님은 남편이 한 짓을 괘씸하게 여기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이 한 짓이랑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 인간이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몸이 어떻냐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대답해. 알았지? 이런 공모를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이 미친 모자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구나. 그래, 우린 네가 말한 대로 약을 잘 먹고 있고 몸도 아주 건강하다고 대답해주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자식 똥줄 타고 미치고 환장하는 꼴을 꼭 보고 말 거야.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이는 제 예상대로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부모님의 몸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부모님은 아주 건강하다 못해 힘이 불끈 솟는다는 거짓말을 하셨고요. 보름 뒤 남편이 집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였죠. 엄마 나야. 내가 이번에 준 약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장인 장모가 한장하고 처먹고 있다고. 힘이 솟아서 주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 내가 혈압기 가져가서 다 재봤는데 아무런 이상 없어. 엄마 오늘부터 그 약 드셔봐. 고맙긴 뭘. 이게 다 효도하는 거잖아. 알았어, 끊어. 저는 거실에서 통화 소리를 듣고 씩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다음 새로운 약이 들어왔다며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는데 당연히 드시지 않고 저에게 그대로 돌려주셨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 건강은 괜찮았는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가져온 약들이 이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라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구나 하고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더 지나자 아주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영안실에 있다는 전화를 남편이 받았답니다. 그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도 너무 놀라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자 저희 부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의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싸늘한 시어머니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열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저희 어머님이 어쩌다 돌아가신 거죠? 그게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심장마비요? 도대체 왜?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황망하게 떠날 리가 없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판단으로도 단순 자연사가 맞다고 하더군요. 부검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유가족이 원하시면 부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신을 반쯤 놓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이는 자기 엄마의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바로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보고를 듣고 많이 놀라서 찾아오셨답니다. 심장마비라는 말을 듣고 혹시 남편이 준 약을 먹고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궁금해했죠. 아빠는 이대로 묵인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바로 저희 식구들이 공모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이봐 김서방,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준 약을 먹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멀쩡하시잖아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왜 우리 엄마만 돌아가시냐고요. 잘못 짚으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남편이 한 마루타 짓을 다 알고 있다며 일부러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다고 말한 걸 고백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은 바로 아빠의 멱살을 잡고 난리치더군요. 이 개같은 것들, 니들이 감히 나한테 개구라를 쳐? 니들이 먹고 대줬어야 하는 걸
우리 엄마가 당한 거잖아. 남편 아가리에서 망언이 쏟아져 나오자 아빠가 그의 입에 손을 집어넣고 좌우로 짝짓 떠군요. 이런 천하의 몹쓸 자식 같은 이라고. 자네가 우리를 마루타로 써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응? 모든 일은 인과관계가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걔 자식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야. 얘 나쁜 자식아. 네 놈이 자초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거나 당신들 모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엄마를 부검하겠어. 니들이 공무원 사실까지 다 알려서 죄다 콩밥을 먹여주겠다고. 이봐, 우리가 언제 네 애미한테 약을 먹이라고 했나? 응? 우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이 열빠진 개자식아. 그래, 부검해봐. 그거 해서 네 놈이 모친을 죽게 만든 사실을 밝혀보라고. 아빠와 남편은 극도로 흥분에 들러붙어 있었는데 저희 모녀와 조문객들이 겨우 뜯어말려서 큰 싸움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말씀을 듣고 자기한테 큰 잘못이 있는 걸 깨달았는지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장례식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줬던 약을 모아둔 비닐봉투를 건넸죠. 형사님, 이거 저 인간이 저희 부모님한테 줬던 허가받지 않은 약들이에요. 영양제로 알고 먹었는데 저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저 인간이 준 약 때문에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안 되겠어요. 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제가 있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책임이 있다면 물기로 했죠. 몇 시간 뒤 경찰이 부검영장을 받아와 영안실에 있는 시어머니 부검을 시작했답니다. 저희는 잠시 장례식을 뒤로하고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형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 단순 심장마비가 맞습니다. 어떠한 약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저와 부모님은 그제야 저희가 한 거짓말로 돌아가신 게 아닌 걸 알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남편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식품의약법 위반죄와 회사에서 검시 중인 약을 훔쳐 복용하게 한 절도죄와 불법 약물 유포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한 기록서를 증거로 들이밀며 바로 경찰서로 끌고 가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지도 못하고 유치장에 갇혀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도 되었으니 장례식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모 친척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죠. 제 복수의 끝은 남편 놈이 벌을 받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고 끝장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위자료는 물론이고 부모님이 피해보상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루타로 농락당하고 피해당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옥중의 형사죄와 제 이혼소송과 부모님의 손해배상 재판을 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자료로 아주 막대한 금액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재산을 터는 건 물론이거니와 시어머니가 남긴 집을 모두 넘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남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게 하는 것으로 복수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돌싱이 된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사람을 보내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제가 하던 액세서리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해가 한번 바뀌자 마루타 사건과 시어머니 사망 사건이 기억에서 조금 잊혀졌고 공포심도 덜하고 남자에 대한 반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젠 다른 남자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 액세서리 가게 바로 위층에 있는 의사와 사귀게 되었답니다. 페이 닥터이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잘나고 훌륭한 남자였고 결혼한 경험이 없는 미혼의 남자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팔 청춘처럼 불같이 사랑했고 그이가 청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연애를 오래 하고 결정해야겠다며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네요. 다행히 그이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 저와 결혼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다며 제 곁에 남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세월은 계속 빠르게 흘렀고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더군요. 전화한 사람이 교도관이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교도소에서 저한테 왜 전화를 주신 거죠? 저기 전 남편분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곳을 찾는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선생님인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죽은 건 유감이지만 저와 그 이와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를 교도소로 보낸 것도 제가 한 짓이고요. 철천지 원수라 그 인간 장례는 치러주지 못하겠네요. 대신 제가 다른 친척들 연락처를 가르쳐드리죠. 저는 아주 조금의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죠. 교도관은 제가 불러주는 전 남편의 친척들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어쩌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게 음식을 잘못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먹을 게 없어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의 전 남편의 몸에 좋은 막걸리를 만들겠다며 몰래 모포로 술을 삭혔습니다. 그래서 그 막걸리를 혼자서 야금야금 몰래 먹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부검을 해봤더니 막걸리가 아니라 그냥 썩은 물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먹고 허무하게 사망한 겁니다. 뭐라고요? 교도소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썩은 거였다고요? 그이는 그게 몸에 좋은 거라 생각하고 혼자 몰래 먹다가 세상을 떠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 어이가 없죠? 교도소에서는 희한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전 남편은 역대급으로 기가 막힌 일로 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황당해서 잠시 멍하게 앉아만 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마루타를 시키고 지 엄마한테 안전한 약을 먹인 것도 모자라 교도소에 들어가 몸에 좋은 약이자 술인 막걸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것으로 무지개 다리를 걷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믿기시나요? 그런데 모두 사실이랍니다. 전 남편이 수감하던 지역의 뉴스로도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막걸리를 만들어 먹은 재소자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황당함을 안겨주었답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마루타로 농락하고 큰일을 치르게 할 뻔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승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두 사람은 아마 천국은 가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쭉 써보니 사이코패스 모자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저희가 막지 않았더라면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서 계속 마루타로 못된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 기가 막히고 눈, 코, 입이 빠질 정도로 황당하고 놀라운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꽤나 속이 후련한 마무리 아니었나요? 저는 지금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재혼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 결혼이라는 걸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전 남편도 연애할 때는 굉장히 선하고 착했으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사람이었으니 지금 사랑하는 애인도 무서운 면이 있을까봐 용기가 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며 인생을 살고 있네요. 여러분도 제 전 남편과 시모 같은 인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사이코패스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